제 선친께서는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춘천 전투에 참전해 소대원들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화록 무공전도 받으셨죠.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급박한 전시 상황이라 수훈 대상자라고 적힌 작은 종이만 받으셨고 무공장 실물은 안타깝게도 소천하신 이후에 아들인 저한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말이죠. 이번에 6월 특집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훈장을 1년 만에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춘천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소양 1교입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가 벌어진 곳이죠. 춘천 전투는 6.25 발발 시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군의 지연 전투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저희 선친도 전투에 참가하셨었죠. 제가 서 있는 이 소양 1교는요, 당시의 다리 형태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곳곳에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다리 아래쪽을 보면 탄흔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치열한 전투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제 선체는 6사단 7년대 1대대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하셨다가 이곳에서 후퇴를 하셨는데요. 근데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분대원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엄을 쳐서 이 소양강을 건너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많은 총탄들이 막 여기 쏟아졌기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 분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수구려라. 왜 총탄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수구리셨고 다 수구렸는데 갑자기 왼쪽 발목에 누가 야구 배트를 한 대 빡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건넜는데 보니까 총탄이 왼쪽 발목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분대원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춘천에서 춘천 전투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싸우셨던 바로 그것이죠. 저는 지금 춘천 대첩 기념을 하는 이 기념평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조형물과 동상들이 있는데요. 당시의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아, 이게 무공탑이군요. 무공탑. 저도 사실 부끄럽게도 여기는 좀 처음 와봅니다. 이게 2003년에 건립이 됐는데 제가 지금 2025년에서야 오네요. 22년 만에 저 왔는데 죄송합니다. 진작에 와봤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빨간색, 파란색 이게 무공훈장 약장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훈장 받으면서 저 약장 받으셨거든요. 저 약장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투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대로 있네요. 저기 보시면 각종 이 부조부터 동상들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실감 나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상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역동감도 느껴지고요. 마치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이 조형물이 문제죠. 이 조형물에 이 병사가 들고 있는 이건요, 로72 대전차 로켓입니다. 사실 이건 6.25 전쟁 때 쓴 게 아니라 베트남전에서부터 썼던 거죠. 요게 하나 조금 오게 티네요. 저한테 만약에 그 자문을 구하셨으면 이걸 바축하러 바꿨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춘천 전투에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춘천 전투에서는요, 의외로 우리 포병이 대활약을 했었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이 조형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뒤에 지금 포탄을 들고 있는, 근데 학생 모자를 쓰고 있죠?
바로 학도병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이 학도병의 전공을 기리기 위한 거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 주민들이 지게, A-프레임이죠. 이 지게를 지고 포탄을 날랐던 그때 당시의 장면을 재현한 그런 동상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군인만 싸운 게 아니라 학도병,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까지 다 같이 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춘천지구 전투 지역 몇 군데를 저희가 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포아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포아이저와 함께 가보시죠. 춘천 곳곳에 이렇게 전적지, 기념비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거는 몰랐어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요, 진짜 세 발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곳이 치열한 방어전이 치러졌던 격전지이자 도시 전체가 춘천 전투에 대한 자긍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이 뭐 70년 전, 8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거리감이 느껴졌는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라고 표현을 하니까 상당히 뭔가 정말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고요. 아버지의 자취를 확인하는 여정이라니까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될 듯합니다. 춘천이 이렇게 중요한 전적지였는지는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소련 군사 고문단이 세우고 북한군이 번역한 남침 계획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면서요. 네, 그 북한군의 남침 계획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봐야 하는데 북한군이 남침을 할 때 고려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공격 시기를 6월 25일로 결정했다는 점이죠. 자, 왜냐? 공격 일시를 일요일, 그것도 새벽으로 선택함으로써 기습 효과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이전에 행동하는 것이 아마 불가피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7, 8월에 뭐가 있어요? 더위, 장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기동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동전을 해야 되는데 장마가 온다.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특히 6월 말 중에서도 일요일인 점을 선택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내 나왔던 얘기죠. 미국이 증원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전체를 석권해서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끝낸다가 목적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교의 기본 개념은 전쟁 개시 2일차까지 서울을 완전 점령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군 주력의 퇴로 및 전방진홍을 차단하면서 인민봉기에 의해 한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요, 이러한 속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1단계입니다. 1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 3단계 작전에서는 국군의 저항이 거의 없이 대부분의 목표가 자동으로 수행될 거라고 이렇게 봤어요. 따라서 1단계 작전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 3단계 작전 계획은요, 구체적인 부대 운영이 없었어요. 부대 운영 계획이 없었습니다. 질이 멸렬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력이 섬멸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삭죽기 한다는 거예요. 쉽게. 네. 근데 여지껏 보면 거의 소련 군사 고문단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후에 계획이 없다라는 거면 여러 가지 주공과 조공과 이런 연계 작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래서 1단계 작전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이 1단계 작전 계획은요, 1군단을 주공으로 금천, 구하리, 그다음에 연천, 철원에서 38선을 돌파해서 서울을 점령하고요. 북한군 1군단이. 그다음에 북한군 2군단을 조공으로 해서 화천, 양구를 연하는 선에서 공격을 개시, 수원 방향으로 우회시켜서 1군단과 협조된 포위 공격으로 국군 주력을 완전 포위에서 경멸한 이후에 수원, 원주, 삼척선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게 조공을 맡은 북한군 2군단은요, 2사단, 12사단, 그다음에 1개 보병 연대가 빠진 5사단이 참가하고요. 또한 600산 모터사이클 연대는 중동부 지역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제1경비여단 5사단 10연대 그리고 상륙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상륙부대는 766부대하고 945 육전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들이 동부 지역에 투입되도록 계획이 돼 있었죠. 특히 춘천 방면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북한군 2사단은요, 1950년 초에 북한군 내에서 최우수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사단은 국공내전 및 대일전에 참가한 홍군 출신을 주축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뭐 개전 이전에도 사실 38선에서의 국지전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북한에서 언제든지 공격하면 내가 반격할 거야. 이런 방어 태세를 갖췄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은 블루스타, 청성, 육사단이 맡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계셨던 사람. 네. 이 국군 육사단이요, 당시에 3개의 보병 연대가 있었습니다. 2연대, 7연대, 그리고 19연대가 있었는데요. 이 이외에도 제16 야전포병대대, 공병대대 등으로 편성된 완편사단이었습니다. 인제 어론리로부터 가평에 이르는 무려 84km의 광정면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을 방어하는 병력은 완편사단이지만 9,300명이었습니다. 아, 적다. 뿐만 아니라 국군 육사단의 방어 계획이 예하 부대에 하달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인 6월 10일에 사단장이 전격 교체됩니다. 신산철 대령에서 김종호 대령으로 교체가 되죠. 김종호 대령 그러면 김종호 장군은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럼요. 백마고지 전투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춘천이 이제 이 전투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호반의 도시라고 불리는데 네. 북한강, 소양강이 쫙 합류하면서 도심을 가로지르고 자연 방어선도 너무 잘 갖춰진 뭐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다고. 아, 그래요? 아, 옛날보다 진짜 많이 번화해졌죠. 근데 이게 호반의 도시라는 게 이렇게 물도 많고 산도 많다는 건 네. 지키는 병력은 적지만 딱 방어 거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춘천 저기 지도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소양강 댐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지금 호수가 엄청 생겼어요. 그죠, 근데 물이 엄청. 그 당시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한군이 넘어왔을 때 사실 골 수 있는 길목이 한정적입니다. 춘천 안에 보면은 높은 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앞에 우두산이 있고 그다음에 또 봉이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군은 이 산들을 거점으로 북한군을 관측을 할 수 있었고 네. 특히 봉이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대들을 배치함으로써 여기서 정확한 포병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 가보시면은 소양강이 있지 않습니까? 소양강에서 북쪽에 있는 게 우두산이에요. 네. 거기 좀 평지가 있잖아요. 그 평지에 쫙 솟아 있는 우두산이어갖고 거기가 이제 감지하기가 좋은 데고 소양강 남쪽에 있는 게 봉이산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닭갈비 골목. 그리고 가면은 거기 옆에 산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가 남쪽에 봉이산이에요. 네. 이 우두산과 봉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에 소양강이 흘러갔고 요거 자연지문을 연결해갖고 우리가 방어를 잘 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 의암댐이라든가 이런 댐이 없고 네. 소양강댐도 없었고 화천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호수가 넓진 않고 이 강이 좁게 흐르고 있고 백사장이 많고 가래목이라고 하죠. 그냥 발이 퍽퍽 들어가는 약간 모래톱 같은 걸로 있고 북한군이 실제로 글로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 힘든 되겠죠. 상황인 거죠. 네. 그럼 방어 라인도 좋고 김종호 대령이 도착을 해서 지휘부도 괜찮고 이러면 방어 지형으로서 굉장히 좋은 지금 상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지휘관이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너무 촉박하죠. 네. 부대를 아직 파악하기 전에. 보름 만에 일주일밖에 안 네. 됐죠. 그러니까 50년 6월 10일에 전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지휘관들이 다 바뀌게 됐고 더욱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각 사단에 있는 그 예하 부대들도 막 교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휘관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와서 지형 숙지도 해야 되고 내 작기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전쟁이 터졌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부대를 충분히 알고 또 해야 되는데 새로운 부대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부대 간의 뭔가 그런 연계나 아니면 지휘가 약화된 상태에서 전쟁을 맞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걸 북한이 노린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썰이 있군요. 네, 있는데 하필 운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도 있고 북한군이 이런 첩보들을 알고 정확하게 이걸 날짜를 잘 잡았다. 혹은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내에 간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그때 당시에는 네. 사실은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있었던 이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0일부터 북한군이 이상하네 하면서 계속 경계를 해왔는데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6월 24일 이 시점에 또 해제를 했던 거고요. 농사지으러 가야 되니까 농번기 때 일손이 필요하니까 딱 해제를 했는데 육사단만큼 달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랐다는 가장 큰 이유는 김종호 대령이 그 당시 한국군에게는 좀 보기 드물 정도의 원칙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는 결국 뭡니까?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외출 외박을 보내라고 했는데
본인 사단만큼은 안 보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전방에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외출대박 보낼 수 없다. 병사들 분반은 되게 컸겠죠. 그렇죠. 그리고 방어 준비도 됐다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교범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해서 다른 또 사단들과 다르게 정말 방어 준비가 나름 철저하게 되어 있었던 게 6사단이었고 그거는 이제 김종호 사단장 덕분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사단장들도 이 지역에서 계속 방어 준비를 나름 잘 해왔고 방어 준비를 잘할 수 있었던 가장 또 큰 요인 중 하나는 지형 자체가 방어를 잘할 수 있는 또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 부대는 이젠 외출 해박 좀 해, 이제 좀 풀어라고 했는데 김종호 대령은 아니야 지금 이거 지은 거 안 좋아라고 한 게 뭔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제 현장 순시를 했어요. 현장 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알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좀 쎄한 첩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첩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군의 대규모 부대 이동이 있다. 그다음 군사 훈련을 지난 몇 개월간 굉장히 빡세게 시켰는데 이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 수색대를 38선 너머로 보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보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규모 부대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명확한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허준 씨가 김종호 대령이라면 이런 첩보를 입수했어요. 맨 먼저 할 일이 뭐 선제 타격해. 역시 허틀러. 선제 타격.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개 사단장이었으니까 이거를 육군본부에 보고를 해요.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육군본부는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전면적 공격보다는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국지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죠. 24일 저녁에 이런 첩보들이 들어오니까 네. 육군본부에서도 회의를 했습니다. 네. 특히 당시 이제 김종필 중위 같은 경우도 건의를 했거든요. 당장 비상경위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미 24일 날 뭘 내렸습니까? 풀었지. 풀었습니다. 네. 외박 나갔습니다. 그걸 다시 철회하기는 어때요? 되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촉박하기도 하고 위신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닐 거야. 다들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특히요, 춘천은요, 이 38선으로부터 13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사단은요, 춘천으로 이동한 직후인 1년 전에 1949년 5월부터 춘천에도 학도국단이 있잖아요.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같이 지원을 받아서 이 춘천시 자체를 방어진지화합니다. 그래서 개전 1개월 전에 이 공사가 마쳤어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나마 굉장히 다행이었죠. 이때 고 이대호 상사께서 육사단의 몇 연대에 계셨던 거죠? 제 선친께서는 7년대 1대대 소속이셨습니다. 근데 7년대는 당시 연대장 임부택 중령의 교육 훈련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대대 전술 훈련까지는 마친 상태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 사단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대 전술 훈련까지 했다면은 이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한 상태 아닌가요, 시민님? 그렇죠. 예, 대부분 막 중대단위까지도 잘 안 했을 텐데. 근데 당시 풍조가 좀 그랬대요. 장교들이 이 보수 과정 이수를 좀 깊이 했었습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공비 추출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야지 지금 뭐하고 내가 여기서 교육받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장교들이 보수 과정 자체가 거의 지금 체제가 잘 안 고쳐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코앞이 속자는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들어가서 언제 그거 할 시간이 그렇죠. 있느냐. 그런데 7년대는요 이런 풍조를 깨고 대부분의 장교들을 보병 및 포병 학교에 파견해서 재교육을 받게 시킵니다. 이런 걸 했었고 또한 16포병대대장 김성소령은요 3개 포대장을 동시에 고등군사반에 입교시켜요. 그래서 심지어 군의관까지도 포사격을 할 수 있게 훈련시킵니다. 사실 이 초전에 이 3개 포대장이 공석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육사단은 북한군의 남침이 임박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결전을 치를 각오도 다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최 박사님이나 심중령님은 이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역 많이 자전거 타러 가지 않아요? 많이 가죠. 몸이 찌부드드하면은 이 서울에서부터 서울 한강 자전거도를 따라서 북한강 쭉 춘천까지 이어지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서 뭐 거기서 그냥 기차 타고 오든가 좀 힘이 남는다 싶으면은 그다음에 배우령 넘어가서 그죠, 화천으로 가죠. 화천까지 쭉 가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 두 분이 교통방해의 주범이었군요. 아니 춘천까지는 자전거 자전거 도로로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 거기 굉장히 유명해요. 자전거 도로 그 부분이. 근데 네. 가다 보면
표지판 있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북한강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생각보다 빨리 네. 38선 이 표지가 딱 맞아요. 나와갖고 이렇게 가까웠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 그 38선이라고 써 있는 거기 비석은요. 네. 예전에 그 김종호 대령이 지키던 그 상황에서는 거기가 뒤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밑에서 방어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경계진지인 겁니다. 딱. 와, 근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 우리 후 영령들께서 지키시던 그 부분은 다 북한이었네. 그죠? 다 북한. 지금은 우리 땅이 다 적어도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다 북한이었네. 그렇죠. 인제, 화천, 양구 이런 쪽이 지금은 굉장히 최전선이지만은 저때는 다 북한 땅이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의 이 휴전선은 사실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그런 방어나 이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잘 선정된 선인데 38선은 그냥 일직선으로 끊어놓은 겁니다. 그냥 위도 경도선 따라서 쫙 거는 것뿐이어서 우리 쪽으로 쉽게 밀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즘에 저 느끼는 거는 화천이 우리 땅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춘천이 그때처럼 춘천이었다면 춘천이 이렇게 발전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위험 지역이죠. 그렇죠. 걸어서 2시간도 안 걸려요. 네. 그죠?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그럼 방어선 같은 경우는 이 종신방어로 길게 이렇게 친 거예요. 네, 이 충천과 홍천 북방에서 치러진 일련의 작전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우리가 춘천 홍천지구 전투로 부릅니다. 근데 방어의 중점을 춘천에 둔 국군 6사단은요. 춘천 방향으로 공격하는 북한군 2사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7년대로 하여금 험준한 횡격실로 이어진 수리산맥을 이용해서 38선 정면에 방어 진지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홍천 방향으로 공격하는 북한군 12사단을 저지하기 위해서 2연대를 배치시켰죠. 또 하나 사단 예비단인 제19연대는요. 원주에 집결해 있다가 개전과 동시에 춘천 방면으로 투입이 됩니다. 이 중동부 지역에서 기계화 공격이 가능한 이 지역의 도로망은요. 5번 도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5번 도로가 화천, 춘천, 홍천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46번 도로가 있었어요. 양구, 춘천, 가평 쪽으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451번 도로도 있었는데 이건 인제, 현리, 홍천 이렇게 연결됐는데 이 451번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서 좀 도로 사정이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험하고 진짜 이용하기 어려운 도로였고 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랬으니 6.25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도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국군 6사단 어떻게 북한군 막아냈는지 맥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임하셨던 춘천 전투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홍천 전투는 우리 6.25 전쟁사를 그야말로 자기 손금 보듯이 일렬로 꿰뚫고 있는 우리 심 교수님께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아, 두 분이 요즘 아주 뭐 친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좋습니다. 단짝 케미를 살린 춘천 홍천 전투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죠.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 2사단은요. 2개 연대 병진 공격으로 국군 6사단 7연대 방어 지역을 공격합니다. 북한군 2사단 이하 4연대가 국군 방어선 전면 배치고개로 공격하는 동안 주공인 6연대를 북한간 계곡으로 은밀히 침투시켜서 국군 6사단 7연대의 퇴로를 차단, 춘천 지역의 국군을 포위 섬멸해서 가평 방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우리 국군 6사단 7연대는요. 좌일선에 3대대, 그다음에 우일선에 2대대를 배치해서 전방 방어 지역을 편성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었던 제1대대가 있습니다. 이 1대대는 연대 지휘소와 함께 춘천에 위치를 했습니다. 북한군 2사단은요. 자주포를 앞세우고 7연대 경계 진지를 침공해서 교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요. 북한군 2사단의 주력이 5번 도로를 향한다고 판단하고 연대 예비대인 1대대를 투입해서 소양강 북방 164 고지를 점령시킵니다. 164 고지가 아까 얘기한 우두산 네,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딱 거기 보시면은 주변이 논밭이 아주 평탄한데 우두산 쪽만 볼록 솟아나갖고 아주 거기가 요충입니다. 그러니까 감제고지로 최적이었죠. 그렇죠. 거기가 왼쪽 평야 감지하고 오른쪽 소양강이 쭉 흘러갔고 딱 그 일대를 딱 막아설 수 있는 요지입니다. 국군 6사단 7연대 1대대는요. 지형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이 105mm 곡사포 활용 및 6탄 공격 등으로 북한군 2사단한테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개전 첫날 춘천을 점령하고자 했던 북한군의 의도가 수포로 들어가죠. 그 선신이 속했던 7년대 1대대가 결국은 처음 들어오는 이 밀물과 같은 네. 북한군의 정예부대를 막아낸 건데 이렇게 주요 길목마다 동시다발적인 교전이 계속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요 전투
좀 엄선해 주시죠. 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많았는데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병과 포병의 협동 공격으로 북한군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 공격 속도를 지연시킨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군 2사단 6연대가 이 SU-76 자주포를 앞세우고 5번도로 계속 나왔죠. 네. 이 5번도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 옥산포, 춘천 7km 전방까지 와요. 넓은 보리밭이 앞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16포병대대 105mm 집중포와 함께 일제 사격으로 북한군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북한군이 야, 저기 남한 군대가 저렇게 많은 대포를 가지고 있었어?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격이 비교적 굉장히 정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뜻밖의 불벼락을 뒤집어쓰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합니다. 또한 이제 소양간 남단의 주 방어 진지를 점령하고 있을 무렵에 7년대 2대대의 방어 진지 정면에서 북한군 4연대가 소양강 도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역도하에서 적을 공격하라, 이런 명령을 하더라죠. 그래서 2대대 5중대장 김상홍 대회는요 30여 명의 병사를 선발해서 침투를 시켜서 역습을 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전원 무사히 복귀를 하죠. 전원? 네, 그러니까 소양강 앞에 두고 방어선에서 여기도 막기도 좀 그런데, 야, 소수의 병력이지만 이게 역도화해가지고 치고 와라, 히트앤런을 하라, 이런 명령 내리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 선수가 상상도 못하는 기습 네.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래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우둔산 서쪽인데 이 소양강 붓단이에요. 여기에서 역시 보리밭을 통과하는 북한군을 105mm 포사격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6일에는요 7년대 1대대가 포병의 지원 사격과 사단 예비인 19연대 2대대의 측방 엄호하에 재차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서 옥산포에 집결 중인 북한군 부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요. 네, 여기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춘천 전투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우리 포병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상당히 의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국군이 보유했던 그 당시 105mm 곡사포가 네. 지금 많이 쓰는 X포라고도 불리는 그 105mm 곡사포가 아니거든요. 아, 아니에요? 이게 네. 그 그게 공수부대용. 아니고, 네, 이게 원래 공수부대나 산악부대들용으로 해서 M1 곡사포가 아니라 M3 곡사포입니다. 포신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거리도 짧고 위력도 부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소령님이 굉장히 사전에 이 북한의 침투 경로에 따라서 예상 좌표를 갖다가 다 따놓고서 그 당시 15문 중에서 3문은 또 고장이 나갖고 12문밖에 안 됐지만은 적시에 이 화망을 갖다가 친 겁니다. 물론 북한도 이걸 예상하고서 보냈던 비장의 카드가 바로 그 SU-76 네. 자주포였는데 이 자주포는 또 소수밖에 안 되는 역시 57mm 대전차포가 큰 역할을 했죠. 이 57mm 대전차포는 사실은 영국제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영국제 6파운더포였는데 이걸 갖다가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카피 생산을 하면서 라이선스. 57mm M1 대전차포로 쓰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이것도 수가 부족했지만은 중과부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 적에게 많이 사격을 했고, 그래서 이때도 SU-76 뭐 한두 대 정도가 격파가 되니까 북한 쪽에서도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이 첫날 춘천 시내까지 밀고 간다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지 못한 거죠. 이게 57mm 포가 T-34한테는 이빨도 안 먹혔는데 이 자주포한테는 그래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북한군의 전술적 실책을 좀 한번 언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군 2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첫날 오전까지 춘천을 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되게 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군에 대한 무시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SU-76 자주포 같은 경우는 포병 화력이잖아요. 네. 그럼 후방에서 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SU-76을 오히려 전차처럼 운영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돌격을 시켜 그냥. 선두에 운영해서 어떻게든 직사화기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주포가 엄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군의 어떤 대전차 공격에 노출이 됐던 게 있고, 아까 옥산포나 가래모기에서 포병 화력에 많이 당했던 이유도 북한군이 전술적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우리 행군 대형으로 협소한 그 기동로에 투입만 시켰던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길 이미 다 어때요? 타격하기 위한 방어 라인을 준비를 해놨기 네. 때문에 북한군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죠. 저는 거기에서 또 이것도 보거든요. 그 개전 직전에 포병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전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병력들한테 뭐가 제일 좋겠어요? 교육 훈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직전에 이걸 받고 왔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포병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운용하는 건 사실 병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공로자들이 학도병들도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16 야포 대도가요. 25일 밤에 진지를 소양강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포탄도 신속하게 공수를 해야겠죠. 당시 포탄이 무려 4,000발이 춘천 시내 우두동 진지에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두동이라는 것이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이세환 기자가 찾아갔던 바로 소양 1교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에 그 육사단이 학도병을 소집하고요. 지원 요청을 하고 그리고 춘천 농업학교, 춘천고, 춘천 사범학교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을 생산하는 제사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여공들까지도 지원을 해서 26일 정오 무렵까지 포탄 4,000발을 모두 운반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고생이 없었더라고 하면 4,000발의 포탄을 이동할 수가 없었겠죠. 최 박사님, 요거는 근데 좀 네, 고장이 잘못된 이건 고증 에러입니다. 점포가 아니에요. 잘못 만들었어요. 네, 네. 저게 지금 쓰는 그렇죠. 105mm M1 그 X포고 네. 저때 쓰던 포는 저거보다 더 짝달만한 그 포입니다. 춘천시 관계자님들 잘 말씀 들으십시오. 근데 어쨌건 우리 시민까지 학생들까지 다 합세해서 이 적시에 야포는 물론 포탄까지 다 불출해서 밤새 이 남쪽 진지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는 그 다음날 전투를 하는데도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은 총력전을 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춘천을 지킨다. 뭐 이런 네. 마음으로 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느낌. 이러면 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육사단 병사들 자체도 사기는 끄떡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격퇴를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심일 소위가 북한군 자주포에 대한 6탄 공격으로 북한군 자주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거 딱 파괴하는 거를 뒤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난리 났죠. 이게 왜냐하면 이 SC-76이 가솔린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게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엔진 부분에 화염병이나 수류탄이 오면 굉장히 잘 불탔대요. 그래서 이거 본 거예요, 다. 그래서 뭐야? 그냥 저렇게도 다 잡을 수 있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자주포를 잡았다는 게 아니라 전차를 잡은 걸로 탱크 잡았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엄청났던 거죠 이게. 그래갖고 북한 쪽에서도 너무 기대에 못 미치게 해갖고 뭐 사단장을 하루 만에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 북한군도 여기서 그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10대 자주포를 앞세우고 다시 재차 공격을 갑니다. 우리 시민 소위께서 57mm 대전차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맞으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6탄 공격을 결정하죠. 진짜. 그러니까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대전차포를 비롯한 포격과 화염병 수류탄 같은 걸 갖고 넣자. 이렇게 해서 다시 6탄 공격을 해서 또 격퇴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분은 군의 최고 영예인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받으시죠. 근데 영화 같은 데는 가끔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진짜 실제 전투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주포지만 그때 당시에 국군은 탱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무기가 오는데 6탄 돌격을 한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6탄 공격이 자살 공격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6탄 공격에서 산화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뭘 하는 그렇죠, 이 공격이 6탄 공격이에요. 뭐 일본군 같이 뭐 밑에 들어가서 반자이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 보병이 이 지금 자주포를 상대로 1대1 대결하러 가는 거잖아요. 일단 시민 소위는 저에게는 할아버지 뻘입니다. 이 정도 집안이에요? 네. 청송순 씨? 잠깐만. 심 교수님. 잠깐, 심 교수님 집안 사람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시민 소령으로 나중에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영월지구 전투에서. 네네. 근데 이분이 아무튼 저에게는 할아버지 뻘로서 이분의 어떤 이런 영웅의 행동을 자살 공격이라고 저는 차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 이제 미 8군 같은 경우가 6월 이 전쟁 초반에 한국군의 여러 가지 이런 6탄 돌격 혹은 전차를 상대로 한 그런 공격 행위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 패배와 희생이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요. 그만큼 정말 많은 시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시민소령 같은 결과가 많이 나오진 않았다. 소수였다라는 거죠. 시도는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미 공문단도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한번 직접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혹평하면 제가 봤을 땐 자살 돌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전장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국군으로서는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걸 막아내야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막아내겠다라는 의지의 표상이라고 보는 게 어떨까. 그게 더 합당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군의 전차 운영에 대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실패는 많이 했지만 우리의 또 육탄 돌격이 어느 부분 성공한 케이스를 또 많이 있었다. 제대로 된 105mm 포들이라든가 제대로 된 포병 전력이 있었다면 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북한군 2사단의 계획은 저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뒤쪽으로 크게 돌아서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돌격하고 있는 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홍천 상황. 그래서 이제 북한군 2사단 같은 경우는 당일날 춘천 그러니까 오전에 점령을 하고 한강 이남으로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하남, 강동구 쪽으로 가서 국군 주력의 우측방을 포위하겠다라는 게 북한군 2사단의 최종 목표였다면 북한군 12사단 같은 경우는 또 하루 만에 홍천을 점령을 하고 사단 주력 같은 경우는 당시 6사단의 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원주를 점령하고 또 원주는 한반도의 교통의 요지죠. 완전 중심이죠. 점령을 하고 또 그 후속했던 부대가 603 모터지크 부대입니다. 모터사이클 부대. 네. 얘네들이 사단을 초월해서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수원 쪽으로 가요. 그러면 수원 쪽으로 가서 국군의 또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아까 1단계 공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북한군은 나름 서울을 중심으로 3단계의 포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2단계의 포위선이 바로 이 춘천으로 갔던 2사단과 홍천으로 갔던 12사단이 붙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천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2사단 같은 경우는 국공대전에서 활약한 조선의용군 출신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정예부대예요. 네. 그러면 실전 경험이 풍부했죠. 풍부하고 자부심, 이 자부심이 달리 말하면 자만심으로 갑니다. 아.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얘들 약점이 뭐냐면 소련군 교리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싸우던데요, 싸울래. 네, 대부대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국공대전에서 싸우는 식으로 싸우는 격제 전술이. 게릴라전을 내 했죠. 경험이 있지 막 이런 부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홍천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걸 춘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냐라고 보면은 홍천을 만약에 점령해 버리면은 춘천 지역을 방어하는 국군 6사단 7년대가 완전히 뒤가 뚫리는 거죠. 그죠. 제로가 뒤가 차단되는 막혀버리지. 겁니다. 완전히 국군이 포위될 포위되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 30분에 북한군의 선두 부대가 소양강 38교를 건너서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6사단 2연대, 특히 여기서 1대대 1중대 2소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내요. 그러면서 무려 2시간 동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도 우리 나타나면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잘 싸우네? 라고 하면서 병력을 동서쪽으로 우회시켜가지고 퇴로를 차단하니까 결국에는 북한군 공격의 일대대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철수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일대의 고지군, 특히 이 일대는 춘천하고 조금 다른 게 산들이 훨씬 많아요. 많죠. 험지예요. 네, 이런 험지를 이용해서 지연 방어를 펼쳐서 북한군의 공격이 첫날부터 지연됩니다. 문제는 화력이나 병력의 입장이 너무나도 차이가 컸어요. 네. 이 성공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1단계 방어선을 고수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방어의 방법을 바꿔야 될지 김정호 사단장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전황을 지켜보니까 북한군의 증원 부대가 대규모로 올 것이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6일에 야간을 기해서 북한군이 대규모로 공격할 경우 소양강 전방 진지, 아까 164고지 있었죠, 우둔산. 네. 거기에 운영되고 있는 7년대 1대대하고 7년대에 증원되어 있던 19연대 2대대한테 이게 완전히 포위돼서 완전히 괴멸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천연적인 장애물인 소양강을 연해서 새로운 최후 저항선으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쫓아와요. 북한군이 쫓아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아마 이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부상당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국군이 소양강을 연하는 신방어선으로 철수하니까 북한군은 이제 춘천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월 27일 새벽 5시를 기해서 총 공격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소양강 남단하고 봉이산 일대 및 춘천 시내에 어떻게 시내에다가 집중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고요. 국군은 북한군의 소양강 도하와 소양교 진출을 여기서 적극 저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춘천의 일부가 북한군 손에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북한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당수가 저 백사장을 통해서 그냥 강행도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 남단 진지를 장악한 아군의 16의 아포대대와 이 보병들의 응사로 인해서 몇 번 격퇴되긴 했습니다만은 죽기 살기로 북한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희가 중과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되면 홍천 전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홍천 전투 상황 어떻습니까? 26일 날 이제 홍천을 지키고 있었던 이연대 같은 경우는 예비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대대를 투입해서 이제 전방에서부터 지연 방어를 펼치면서 철수했던 일대대와 함께 자은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저항선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대대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인제 현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 현리 전투 기억하시죠? 네. 그 일대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압력에 계속 후퇴를 거듭했고 더 문제는 뭐냐면 통신이 두절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1, 2대대 같은 경우 어때 마음이 불안하고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쪽이 뚫리면 우린 다 죽어. 이런 그렇죠. 결국엔 26일 오후에 자은리 방어선을 포기하고 홍천 동북방 30km 지점에 있었던 말고개, 특히 이제 큰 말고개로 철수를 하면서 방어선을 재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7일 이 시점에서 북한군 2군 단장이었던 김광엽 소장이랑 우리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지휘 조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군 2군 단장 입장에서는 춘천이 점령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첫날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 반이 지났는데도 안 아직도 됐죠. 게다가 이사단의 피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굉장히 컸죠. 크기 때문에 홍천에 투입했던 12사단 병력에서 2개 연대를 꺼내가지고 춘천 투입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춘천에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김종호 대령은 지금까지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춘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비대였던 19연대를 이미 춘천으로 투입을 시켰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선 순천하면서 홍천에 가보니까 3대도 연락이 안 되지, 1, 2대대는 말고기로 왔지. 야, 여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오히려 춘천에 있었던 예비대였던 19연대를 홍천으로 돌립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춘천에 있던 국군의 방어력은 떨어지고 약화되고 홍천의 오히려 방어력이 상승. 상승하고, 그래서 북한군이 최초에 홍천부터 점령해서 자연스럽게 한국군 주력을 춘천에서 포위 섬멸했더라면 더 깔끔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 계획도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이렇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국군 육사당의 전황을 보고받은 육군본부에서는요, 전선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춘천에서 철수할 걸 지시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철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3일간 북한군 진출을 저지한 7년대는요, 국군의 후방을 엄호하기 위해서 6월 28일 2대대를 원창고개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북한군 공격을 여기서 격퇴시켜요. 하지만 이제 이 오후에 북한군이 맹랑한 방법을 쓰죠. 투항을 위장해서 백기를 들고 옵니다. 백기를 들고 왔는데 앞에까지 와서 갑자기 또 돌변해서 공격하고 이런 아, 일이 또 그건 진짜 비열하다. 그럼 그 뒤로는 100개 들고 오면 다 쏴버려야 돼. 네. 근데 아무튼 이런 공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과부적이기 때문에 원창고개를 포기하고 원주 부근의 새로운 방어 진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단이 결국에는 춘천을 함락시킨 다음에 북한군 12사단 같은 경우는 잔여 병력은 이제 홍천으로 또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일 날 자주포를 거의 10대 정도를 앞세우고 큰말고개의 이 일대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국군의 역사에서 가장 당시로서는 컸던 최대 전차 경멸전, 그 당시에는 전차 경멸전입니다. 이걸로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이제 국군의 6탄 용사들이 조달진 중사죠.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처음에 적 자주포를 한 대를 딱 부셔놓고 6탄 돌격해가지고 당시 이제 한 8대에서 9대 정도의 자주포, 그 당시에는 전차라고 불렸던 자주포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 앞선 한 대가 부서졌을 때 길이 좁으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니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지형을 보면 알겠지만 와. 네, 정말 꾸불꾸불해요. 지금은 이제 도로가 바뀌어가지고 흔적이 잘 안 남아 있겠는데 커브기에서 어때 전차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최대 전차 경멸전을 펼쳤다. 그 측면 공격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네. 자, 춘천 홍천 전투 잘 지연 방어하면서 막았던 방어전이었는데 이 전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 유형의 전력에서는 북한군이 압도적이죠. 네. 명백하게 우리가 열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군이 방어선 구축하고 그다음에 추후 유엔군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이런 전략적 승리에 기여한 건데 육사단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 유형 전력이 전투에서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이긴 하죠. 필요 조건이긴 한데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충분 조건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유형의 전력이 아니라 무형의 전력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무형 전력은요 사실 단순한 병력이나 장비가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지휘관과 전투원의 전투 의지,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훈련, 그다음에 뭐 이념적인 것도 있었겠고, 그다음에 어떤 단결력,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 개개인 전투원의 전투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무형 전력의 가장 표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즘 러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첨단 전쟁들을 보고 요즘은 또 AI, 자율 살상 로봇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항상 저희가 전쟁의 기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좀 오해와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더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군대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의 양상을 보더라도 전쟁의 기본, 유형의 전력과 무형의 전력이 조화를 이뤄야만 이 그런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와서 75년이나 지난 이런 과거의 얘기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해갖고 저렇게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소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그 당시에 우리에 비하면 최첨단의 그 기술을 장착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격을 먹고 실패하는 걸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기자님 선친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의 그런 헌신을 갖다가 다시 되새기면서 야, 우리는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이런 군대로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너무나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형 전투력이 없어도 무형 전투력만 있으면 또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춘천 일방적인 건 전투에서도 아니죠.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했고 나름의 병력과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과가 나타났던 거고 작년에 이제 춘천 전투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춘천 전투가 6.25 전쟁 초반에 큰 전환점이 됐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춘천을 뺏겼고 홍천을 뺏기긴 했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북한군을 계속 지연시킴으로써 북한군이 원했던 초기 작전 계획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한강 이남에서 국군을 포위 섬멸하려고 했던 그렇죠. 조공의 역할을 우리가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력을 보존하게 됐고 그 보존된 전력으로 한강선 방어를 하면서 어떻게 미군이 들어올 시간을 벌면서 또 전환을 또 시켰던 부분에서 춘천 전투는 단순한 어떤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6.25 전쟁에서 전략적인 어떤 계기를 우리가 마련한 전략적 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비슷한 전략을 북한군뿐만 아니라 중공군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크게 돌아나가는 조공을 막아냈다는 게 참 훌륭한 전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춘천 홍천 라인으로 해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수도에서 퇴각하는 수많은 피난민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을 다 막아설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시면서도 이제 선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제 뭐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직접 뵀던 와주셨어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못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시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항상 지론이 뭐였냐면 엄한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다. 형하고 똑같네요. 성격은 불같았고 성격은 괴팍했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하고 아버지 사이는 그렇게 뭐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살가운 관계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시나리오 작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 피를 많이 이어받으셨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막 불같은 성격이셨는데도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리고 일단 제가 가장 들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인상 깊었냐면 전투가 시작되면 콩 볶는 소리가 바로 자기 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근데 그 상황에서 부하들을 챙겨서 뒤로 이제 후퇴하고 이제 데리고 가고 그럴 상황이 정신이 너무너무 없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직접 겪어보면 이거를 과연 누구나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럼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 영화 보면 가끔씩 막 트라우마 생기고
전선에서 이탈하는 그게 겁쟁이거나 뭐 저 사람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세영 기자님 덕분에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